금융당국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10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연체자에게 집중됐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건데요.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금융당국이 10여 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요구된 사항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 자금 10조 원이 공급됩니다. 자체 은행과 신보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리 수준도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그 한도도 좀 늘렸습니다. 그때 소상공인께서 한도를 좀 늘려주세요. 금리를 좀 낮춰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된 그 대표 상품이 이제 10조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앞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0.5%포인트 낮아진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 추가 자금 조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지원 대출에서 6천만 원까지 대출했던 소상공인이라면 같은 신용, 재무 조건에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창업 단계, 성장 단계 등 경영 단계에 맞춰 자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시중은행도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을 출시하며 힘을 보태는데요.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약 85조 원을 공급합니다. 또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금융당국은 개인 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상호 금융권 확대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습니다.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추산입니다. 저금리 철거 지원금 대출 등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판단을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도 포함되는데요. 여당에서 곧 관련 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르면 내일 이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 금소법 제42조 소액분쟁 사건에 관한 특례에 조항을 추가해서 편면적 구속력을 담는 방식인데요. 현 금소법 제42조는 소액분쟁 사건을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해당 금액 사건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소액분쟁 사건은 분조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표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소액사건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의원실은 금액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법률로 못 받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금소법을 소관하는 금융위원회도 정부 차원에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도 금소법 제42조에 편면적 구속력을 담는 방식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입법, 정부 입법 모두 열려 있고 편면적 구속력 적용 대상 소액 기준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에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국회와 정부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보험금 관련된 소액 민원이 많고 전체 금감원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편면적 구속력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늘려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번 직권 결정에 대한 답변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SK텔레콤은 결국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SK텔레콤은 사실상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 14일 이내로 수락 의사를 전하지 않을 경우 직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답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 SK텔레콤이 분담해야 한다고 본 분쟁조정위 판단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우선 SK텔레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전고객 면제보다는 개별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지금 KT와 LG U+도 해킹 이슈가 불거졌죠. 네, 미국 해킹 전문지 프렉에 따르면 KT와 LG U+ 모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통 3사 모두 해킹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은 곧 출시될 아이폰 17 시리즈 판매 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보안 대신 보조금을 내걸어 고객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원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허용 조건이었던 좌석수 유지 의무를 위반한 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업 결합 승인 결정이 나온 뒤 항공기 좌석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류정현 기자. 네, 류정현입니다. 지금 아시아나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정확히 뭔가요? 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일부 조건을 걸었습니다. 두 회사의 각 노선별 공급 좌석을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기준으로 90% 이상 유지하는 게 조건 중 하나입니다. 두 거대 항공사가 합병 이후 좌석수를 과도하게 줄여버리면 소비자 선택지가 줄고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어제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노선에서 얼마나 좌석을 줄였고 좌석을 줄이게 된 배경이 뭔지 수요 감소 차원인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좌석 문제로 계속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약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 당하기도 했습니다. 좌석 평균 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결합 조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인천 바르셀로나, 인천 로마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을 한도보다 많게는 28% 넘게 단행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이코노미석 너비를 1인치 줄이고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중간급인 프리미엄석 신설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어제 국회 서면 답변에서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된 여러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해 700명이 넘는 갓난아기가 평균 약 1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토지 순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은 건가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금액은 671억 원에 달했는데요. 1인당 평균 9,141만 원꼴입니다. 영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배 넘게 증가했고 이후 2023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영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가증권은 186억 원, 토지와 건물 각각 26억 원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의 미성년자는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 4,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7세와 18세도 1억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에서 13세는 평균 9,400만 원 정도 증여받았고 영세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0세에서 18세 미성년자 전체 증여는 14,000여 건, 금액으로는 1조 2,400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8,700만 원입니다. 일각에선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꼼수 편법이나 탈세는 없었는지
세무당국이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최근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잇따라 의미 있는 수주 계약을 따냈습니다.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되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우선 SK온이 북미 ESS 시장에 진출한다고요? 네, SK온이 북미 시장에서 2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계약을 따냈습니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력 이용 효율성이 높아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SK온은 미국 기업인 플랫 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따라서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기가와트시 규모로 LFP 배터리가 탑재된 ESS 제품을 공급합니다. 이번 계약은 SK온이 전기차 캐즘에 대응해 제품 라인업을 ESS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또 미국 조지아주 SK 배터리 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서도 캐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벤츠와 대규모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100기가와트시의 대규모 공급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약 15조 원대로 전기차 1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75기가와트시, 32기가와트시 규모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에너지와 출력이 높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 시리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벤츠는 CATL 등 중국 기업들과 주로 협업을 해온 만큼 이번 계약을 통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을 기술력으로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중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공세로 올해 상반기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해 왔는데요. 이번 대규모 수주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에 힘입어 2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8월부터는 미국발 관세에 따른 악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우선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올 7월 경상수지는 107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는 줄었지만 같은 7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 규모 흑자입니다. 흑자 행진은 27개월째 계속되면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들어 누적 흑자 규모도 600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7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 흑자가 102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2.3% 늘었는데 특히 반도체가 30% 넘게 급증했고 승용차도 늘었습니다. 다만 컴퓨터 주변 기기와 의약품은 각각 10%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EU, 미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0.9% 감소했는데 원유, 석유 제품 위주로 줄었고 반도체 제조 장비, 정보통신 기기 등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걱정이라고요? 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자동차와 부품,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8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그 영향이 조금씩 더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7월 여행 등 서비스 수지는 21억 4천만 달러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30%가량 줄어든 영향입니다. 임금과 이자, 배당 등 본원소득 수지는 2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약 1억 달러 줄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어제 하나오션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이 참여 중인 한미조선협력사업 마스가 프로젝트에 찬물이 끼얹어질까 우려되는데요.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면 하나오션 대표까지 처벌을 받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11시 56분쯤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건조 중인 해양 플랜트 선박에서 브라질 국적의 30대 감독관 A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이 1시간 반 뒤인 오후 1시 27분쯤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조만간 인도될 15만 톤급 해양 플랜트 선박의 선주사 측 감독관으로 하중시험 등 시설 점검을 하던 중 선박 구조물이 휘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현장 작업은 모두 중단됐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면 갈 길이 바쁜 하나오션의 발목을 잡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고용노동부는 A씨가 하나오션 소속이 아닌 선주사 측 인사라는 점에서 법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사자로 인정된다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하나오션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 하나오션이 추진 중인 해양 플랜트 사업,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박 1도 일정이 인도 일정이 지연될 경우 대형 수주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최근 정부의 강경 기조와 맞물려 하나오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첨단단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 등 각종 공사가 이어져 온 시화호가 소송으로 시끄럽습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과 공사비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삼성물산과 GS건설, CJ 대한통운 등 3곳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반환 소송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시와 멀티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 3천억 원대 매립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축 공사를 이들 건설사에 맡겼는데요. 당초 설계상 무인 톨게이트를 유인 수납차로로 변경하면서 관련 공사가 1년여 지연됐고 90억 원대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에 대한 지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전으로 번진 겁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수자원공사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설계를 맡았던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사 주관사인 삼성물산 측은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간접 비용이 발생해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시화호를 둘러싼 수자원공사의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9년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부족하다며 6개 시공사들의 59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일부 거래가 중지된 몇몇 종목들이 거래 해제가 공시된 시점보다 일찍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거래소 간의 공시와 규정이 다른 탓인데요. 교통정리에 애를 먹으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거래 정지가 해제된 종목들에서 공시 시점보다 일찍 거래가 됐던 사례가 나왔죠. 네, 지난달 27일 합병 공시가 발표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매매 거래 정지 공시 후 다음날 정규장보다 일찍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장 개시 전 넥스트레이드 내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진행된 겁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공시에는 27일 오후 3시 45분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됐는데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매매가 가능해 28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각각 19만 3천여 주, 33만 3천여 주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HD현대중공업의 거래량은 전거래일 대비 8배, HD현대미포는 1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코오롱 글로벌, HLB 글로벌, 동원산업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두 거래소의 입장이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업무 협의의 범위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 건데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가 매매체결 대상 상품의 거래를 정지, 해제했을 때 다자가 매매체결 회사 역시 거래를 정지, 해제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때라는 표현에서 서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신세칙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에 장 개시 전 시간의 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날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는 시장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공시가 엇갈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지속될 텐데요. 금융당국은 명확한 유권 해석을 위해 조만간 관계자를 불러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립니다.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감독은 새로 만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 되는데요. 여기에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승격 출범하면서 소비자 보호 역할이 훨씬 커집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경제부처의 변화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기재부의 간판은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동합니다. 정책 기능이 사라진 금융위는 감독과 검사 기능에 집중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격상됩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위는 금소원에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현재 금소처는 독자적인 검사권이 없지만 앞으로는 금융사에서 불안전 판매 등이 발생했을 때 금소원이 독자적으로 검사하고 금융사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개편안이 확정된 후에도 후폭풍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에 금융위 설치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정무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란 점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최대 180일 묶이게 되면서 조직 개편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혼선과 집중 분산으로 당면한 금융 현안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아울러 취약차주 지원과 같은 금융정책과 건전성 관리로 대표되는 금융감독 간의 충돌이 조직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져 행정상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적으로 나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